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최근에 출간한 백낙청 회화록 제8권을 갖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방문해 주신 분은 바로 이제 곧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책의 실무를 담당했던 창비사 인문교양 출판팀의 박지용 팀장이십니다. 제가 긴 소개 안 하겠고 본인이 우선 자기소개 좀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주도해 나가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 인문교양 출판부에서 단행본 편집 일을 맡고 있는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백낙청 TV에서 여러 차례 다뤄주셨던 책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실무 편집도 담당을 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다룰 백낙청 회화록 8권의 실무 편집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간 이 방송에서 이 두 책들을 함께 읽고 나눠주신 말씀들 흥미롭게 잘 시청을 했고요. 편집자로서 저자와 독자가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역사학도인데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와 우리 근대사 전체를 함께 조명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흥미로워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출연해서 의견을 보태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백낙청 TV에서 백 선생님의 그 담당 편집자가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대화를 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유의 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회화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번 회화록 8권 중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가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서 근대 이중과제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출간을 기념해서 출판사가 준비했던 독자와의 행사에서 나누셨던 그런 회화를 담은 꼭지인데요. 그 담당 편집자인 저도 당연히 동석을 했고 당시에 그 질문을 미리 준비해 주신 패널들이 계셨어요. 그 패널들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당시 접속하셨던 독자분들께서 많이 계셨는데 다 좋은 질문들과 대답이 이제 주고받아졌던 그런 행사 자리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독자 한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질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약자 혐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게 심각해진 것이 그전 분단 체제가 훨씬 더 강고했달까 하는 그 시절에 있었던 반공 이데올로기가 퇴조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당시에 선생님께서도 그 질문이 탁견이고 좋은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감을 해주셨어요. 예전처럼 대놓고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비열해지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의를 하셨는데요. 저한테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열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우려가 생기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단이란 체제를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해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기만적인 일들이 늘어나는 것인가 이런 좀 역설적인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 그 강도, 억압과 차별의 강도는 줄어들었을지언정 그 종류는 굉장히 많아져서 생각해야 될, 대응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좀 우려가 되었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이제 이런 현상을 타개하는데도 분단이 주는 그런 압력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분단체제 해소라는 과제와 혐오 정서 증가라는 그런 극복의 과제를 우리가 둘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이 책을 내고 독자 이벤트를 개최한 게 2022년 2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입니다. 솔직히 나는 그때 걱정은 좀 했지만은
실제로 그가 당선되리라는 생각은 나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시점에서 이 이벤트가 열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가마득한 옛날 같아요. 흔히 말하는 금석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독자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은 는 크게 보면 지금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온갖 압제와 고난을 겪고 독재를 겪어왔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민주화를 굉장히 진전시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어떤 사람 빨갱이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 가뒀어야 돼요. 잡아가두고 뭐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전쟁통에는 그냥 빨갱이 아닌 사람 공산주의 아니라도 빨갱이 소리만 들으면 그냥 갖다 죽이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게 점점 그래도 불가능해지니까 그만큼 역사가 진전이 되니까 남을 욕하는 사람도 빨갱이 소리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빨갱이라고 불러도 저 사람이 잡혀가서 고문받거나 뭐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안도감이 있으니까 그 맘 놓고 욕을 하고 혐오를 하는데 이제 그 빨갱이 것도 한 예지만 그래서 함부로 혐오 발언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하는 풍조가 생긴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니까요. 옛날에는 정말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은 빨갱이를 문다든가 뭐 해가지고 처단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점점 더 화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나니까 이제 말로 그걸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풍조가 더 커졌으니까 작년 그 시점에서 나는 그게 그래도 근본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요즘은 너무들 하잖아요. 혐오 발언이. 아니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전 정부 전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정치적 차원 아니더라도 여성 혐오라든가 외국인 혐오 이런 게 판을 치는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도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증상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좀 아까 박주영 씨도 우려도 된다 하는 말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게 새로운 양상 같은데 그 혐오 발언을 하고 남을 그렇게 정말 극한적으로 비난하고 낙인 찍는 이게 거의 발악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게 최후의 발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최후의 발악이 되려면 사실은 여러 사람이 이걸 이제 최후의 걸로 만들어야지 최후의 발악이 되는 거지. 앞으로 계속 그런 발악이 계속 나올 텐데 혼자서 이거 최후의 발악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정신 승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짐작을 하는데. 나도 과거에도 여러 번 예측이 틀린 적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단정을 하지는 않고 지켜보고 또 주영 씨처럼 나도 우려도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역사는 점점 더 그런 발악이나 혐오가 힘을 잃어가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희망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행사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 당시에 대선 토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래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었는데 대선 토론 같이 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찍 끝내셨던 기억이 나고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1년 남짓한 기간이었는데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최후의 발악 말씀하신 것도 생각을 좀 해보니 최후의 발악이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본인들이 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번 본인들은 기회에 최후라고 생각 안 하죠. 사실은 네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더라도 네네. 기세등등하죠 지금은. 근데 그 기세등등한 가운데 나는 이게 상당한 불안감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날 자리에 행사의 제목이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가였는데요. 그 나라 만들기라는 주제를 다루는 자리기는 했는데 정작 실제로는 이제 세부적인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물음에 대한 선생님의 답은 그달 하순에 강연하셨던 언론인의 교양과 오늘의 시대적 과제라는 회화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의 선생님께서 동학혁명 이후에 한반도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과정이 이제 분단 현실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특히 곱씹게 되는 부분은 분단 체제 해소를 포함한 한반도에 결과적으로 세워질 나라가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은 그 단계 그때 한반도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볼 때는 많이 얘기했던 근대 국민국가랄지 통일된 한반도 국가라는 어떤 목표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선생님 말씀은 그런 어떤 최종적인 결과적인 목표만을 생각을 할 때 그것도 절대시할 때는 오히려 목표에 매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다만 어떤 식으로든 목표를 세워 나가는 것은 또 중요하다고 볼 때 좋은 목표를 세우고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한반도 나라 만들기의 다음 단계로 제시하셨던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 구상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구상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계신 걸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목표를 일단 세웠으면은 거기에 매몰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걸 뭐 우리가 탓할 거는 아니고요. 다만 다음 단계 목표를 우리가 제대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한 걸로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여러 단계 목표까지 미리 다 세우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게 이 자리에서 이 회화에서 말하는지 다른 데서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난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기독교적인 표현을 쓰면은 그 하나님이 정하실 일을 왜 우리가 미리 정하려고 하느냐. 우린 다음 단계까지 열심히 하고 그것이 성취되면 이제 그때 가서 또 다음 이렇게 나가는 게 올바른 진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 회화 MBC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게 그때 생겨가지고 거기 가서 강의를 했죠, 내가. 네. 그래서 강의하고 이제 강의 마치고 청중들하고 질의응답을 한 그 기록인데, 이 회화록 책에서 한 36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긴 아이템입니다. 대선 전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주영식도 웃고 다른 사람도 웃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우리 독자들, 국민들이 다 한 번씩 읽으면 좋은 교양이 되리라고 나는 확실합니다. 교양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앞머리는 교양에 관한 얘기를 내가 했고, 뒤에 가서는 시국 얘기, 또 내 저서의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교양이 되는 얘기들이라고 난 믿어요. 그 중에 하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지금 이제 분단 체제 해소에 관한 그 내용을 상기하셨는데, 우리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그 목표를 세울 때 전문가니 뭐 교수니 이런 분들일수록 분단 현실은 싹 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분단이 안 된다는 것처럼. 근데 뭐 이건 이 글에서뿐 아니라 그 전 또 그 이후로 내가 무수히 해온 얘기지만은, 이건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교양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것이 우리 통일은 점진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한다. 다음 단계가 남쪽을 수정하는 국가연합일 수도 있고, 북쪽에서는 연방제를 주장해 왔는데 그거를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조금 더 양보하고 수위를 낮춰가지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걸 말했습니다. 근데 연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딱히 어느 걸 하자 이렇게 지정은 안 하지만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연방제 주장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것 자체가 사실은 연합제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때. 그러나 김일성 주석 때부터 연방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김정일 씨가 이제 마음대로 폐기하고 딴 용어를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남북연합에 가까운 안을 얘기했는데 그 후에 현실을 보면서 이제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낮은 연방제가 아닌 연합제는 물론이고 연합제를 해야 되는데 연합제도 여러 수준이 있는데 시작은 낮은 단계의 연합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지금 현실이 뭐 서로 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 얘기만 했지 낮은 단계의 연합제 같은 것도 얘기하면 바로 이건 거의 참 빨갱이를 취급하는 이런 분위기니까 그게 되겠냐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묻는 거는 그건 무책임한 자세고 더 진지하게 하는 거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무슨 대안이 있냐 한번 대안을 얘기해 보자. 근데 물론 그 중에 하나의 대안,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다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겠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미 그동안에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미 포기한 흡수통일론을 다시 들고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지만은 이것도 일종의 최후의 발악 수준의 언사지, 뭐 무슨 경륜이 있어서 나온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발악적인 언사가 아니면서도 항구적인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 책을 편집했으니까 잘 알겠지만은 내가 그건 뭐 조목조목 비판한 바가 있고, 아니면 뭐 북에서 그동안 지적했듯이 연방제로 바로 가자 이런 것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이거 안 된다 그래 지어나가다 보면은 다시 낮은 단계의 연합제로 돌아올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언론인의 교양과 오늘의 시대적 과제에서 이제 앞부분에 교양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인상적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에서 예비 언론인들에게 교양의 의미와 중요성, 특히 인문적 교양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희박해졌는데 회복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는 부서 이름이 공교롭게도 인문교양출판부여서 인문과 교양이 다 들어가 있어서 주의 깊게 읽게 됐는데요. 같이 일하는 저희 부서의 동료들이나 저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교양이 무엇일까 이런 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교양이라는 말은 좀 실생활에서는 큰 쓸모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면 갖춰야 할 지식 혹은 전문성을 축적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어떤 학문 정도로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교양은 삶과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이면서 실천과 분리되지 않은 그런 지혜 혹은 그걸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배움과 연마의 과정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교양을 이제 학문의 기초이자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만 봐도 교양서를 전문서나 학술서랑 구별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학문의 최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성의 연마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랬을 때 교양과 전문성은 어떻게 구별이 될지 그리고 전문성의 함양이라는 것이 교양을 갖추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인문적 교양, 사회적 교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가 강연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한 얘기 아니에요? MBC 저널 스쿨의 프로그램이 인문 쪽하고 사회 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사회 쪽에 이제 첫 번째 강의자로 내가 초청이 됐는데, 근데 교양이라는 건 사실은 흔히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듯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있으면 더 좋은 그 일종의 장식품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모든 학문, 사회과학, 자연과학까지 포함해서 학문의 기반인 동시에 나는 그게 이제 종점이라고 생각을 이런 표현도 쓴 것은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 것은 옛날 우리 동양 서양 똑같습니다. 그걸 그때 생각한 교양이라는 거는 바로 어떻게 제대로 살고 사람답게 살 것인가 하는 그 공부법을 교양이라고. 그게 이제 교양 과목의 원조가 서양 같으면은 서양의 소위 리버럴 아트라는 과목들이 전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라틴어로 그 후마니타스라고 그러죠.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연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수학도 하고 쭉 이제 그런 과목이 교양의 기본 과목이었고, 동아시아에서도 군자의 큰 공부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해서 이게 무슨 뭐 공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걸 해야만 사람이 되고 제대로 참 군자답게 사는 게 되는 거고요. 현대에 와서도 특히 이제 한반도의 경우에 보면은 그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정빈 선생이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현대판으로 새로 이제 그걸 수정 보완했다고 해서 했다 할까?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약자 강자의 진화상의 요법, 그리고 지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요법, 이렇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양인 거거든요. 또 불교에서는 계, 정, 해, 사막을 얘기하잖아요. 사막을 두루 갖춰야 된다. 그것도 박정빈 선생은 새로 해석을 해가지고, 계라는 건 원래는 그냥 지계라 그래가지고 계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계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양인이 되기 위한 일종의 기본적인 몸 만들기 같은 거죠. 정은 그 정할 정자. 그래서 정신을 수양해가지고 집중력을 갖는 그런 공부고, 해는 지혜 해자니까 정말 교양과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 원불교의 사막은 계로 시작하지 않고 정의 개념은 뭐 비슷해요. 정신 수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해는 사리 연구라 그러는데 전통 불교하고 달라서 여기는 정당한 아르마리. 선불교에서는 아르마리라는 게 이게 깨달음의 반대대로 방해가 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정당한 아르마리와 깨달음이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걸 바꿨고, 그 다음에 단순히 계가 아니라 작업 취소라 그래가지고 실행을 정당하게 정의롭게 하는 그것이 사막 공부의 열매니까, 이것도 교양인 동시에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답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서양 모두 사람다움에 대한 관심이 쇠퇴하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어떻게 많이 벌고 계속 이 자본을 축적해 나갈 것인가, 이게 지상 목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양은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되는 물건처럼 이렇게 변두리를 밀려났단 말입니다. 대학에서도 그래서 교양 과목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 교양 과목마저 지금 점점 더 괄세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언론인의 교양을 얘기할 때는 정말 언론인이 언론인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교양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게는 뭐 인문교양, 사회교양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은 인문적인 교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지금 언론인들이 얼마나 교양 없이 굴고 있나 하는 거는 들자면 한이 없지만은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언론계의 커다란 동향이랄까? 구조.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언론사에는 레가시 언론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인이라 그러면은 레가시 언론인이 따로 있고, 비레가시 언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레가시 언론의 기자들은, 그 종사자들은 자기들이 레가시 언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 속하지 않은 기자들이 하는 일들은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들은 계급이 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가령 언론의 임무는 첫째는 이제 진실, 사실을 보도하는 건데 유튜브 같은데 아무리 획기적인 특정 보도가 나오고 탐사 보도가 나오고 또 그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레가시 언론사와 언론인 또는 기자가 레가시 언론인이 있고 비레가시 언론인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교양 부족의 아주 좋은 예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교양이라고 얘기할 때는 격화된 그런 교양 개념이 아니고 언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어떤 기본적인 자질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한 것이고 언론인들에게 특히 그 문제를 가지고 내카학연에서 이제 강조했던 거는 바로 지금 언론계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존 언론인들의 교양 부족이 아닌가 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양이 돈 되는 학문들에 밀리는 그런 현상도 언론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언론인들이 크게 보면 엘리트 카르텔이 스스로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는 자기들이 뭐 하는 거에 비해서 과시받는다. 더 많이 돈도 받고 더 대우도 받고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도 그 소위 엘리트 카르텔이라든가 네. 또는 레가시 언론에 속하는 언론인들도 천차만별이고요. 그 중에 좋은 사람 많죠. 그런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들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대다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 레가시 언론이라는 개념은 언론사에만 해당되는 거지 기자에게는 해당될 수 없다는 그거를 모르는 그 교양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뭐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낫다고 보는 신문 같은 게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거 아니에요. 국민주의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근데 한겨레하고 조선일보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냐면은 그들이 쓰는 기사에는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무엇을 안 쓰겠다 하는 점에서는 일치가 돼 있거든. 그게 엘리트 카르텔이고 그게 교양 부족이다 하는 거를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